한마음 국밥의 문에는 작은 종이 매달려 있어 사람이 드나들 때마다 청아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 것은 가게 안의 모든 대화가 순간 뚝 멈췄기 때문이었다. 하유는 문 앞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교복 치맛자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낡은 나무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왼쪽 무릎 아래부터 이어진 의족이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 부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슬그머니 옮겨가는 것을 하유 사장님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배려도 없었다. 저기 밖에서 좀 기다려. 우산도 없이 여기 서 있으면 손님들 다 불편해해. 가게 안쪽 테이블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소곤거렸다. 쟤 또 왔네. 저러다 손님들 다 나가겠다. 하유는 그 말을 못 들은 척 젖은 앞머리를 손등으로 슥 밀어 올렸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같은 날 오후 3시, 하유는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복을 입은 채로 달려온 참이었다. 시급은 최저시급에서 겨우 100원이 오른 정도였고 사장님은 서류가 번거롭다며 4대 보험 이야기를 슬쩍 넘어가곤 했다. 그래도 하유는 매달 조금씩이라도 붙였다. 할머니가 손을 잡아줄 때 그 손이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전 편의점에 술 취한 손님 하나가 들어와 계산을 하다 말고 하윤의 다리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아가씨, 그거 진짜야, 가짜야? 하윤은 대답 대신 영수증을 내밀었다. 손님은 낄낄대며 나갔고 하윤은 그날 3번째로 똑같은 질문을 들었다는 사실을 굳이 세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했고 하윤은 순자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다. 남들이 흔히 갖는 것들, 2다리로 뛰는 일이나 아버지라는 존재를 하윤은 갖지 못했다. 대신 무엇이든 혼자 견디는 법을 일찍 배웠다.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냥 앉을 자리 하나가 간절했던 밤이 있으셨을 것이다. 그런 밤을 기억하신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면 좋겠다. 편의점 근무는 저녁 8시에 끝났다.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학생 할인까지 해주는 곳은 이 동네에 한마음 국밥 하나뿐이었다. 빗속을 걸어 도착했을 때 가게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를 피해 몰려든 사람들 때문인 듯했다. 젖은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하윤을 맞은 것은 온기가 아니라 낮은 웅성거림과 사장님의 짜증 섞인 눈빛이었다. 돌아온 현재, 등 뒤에서 들어온 발걸음의 주인이 우산을 접으며 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보다 조금 커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어서 오세요, 태석씨. 사장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방금 전까지 하윤을 향해 있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반가움만 잔뜩 묻어났다. 오늘은 자리가 딱 하나 남았는데 손님이 많아서 어쩌죠. 가게 안을 둘러보던 사장님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가서 멈췄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태석과 2 아이만 앉으면 자리 하나가 남는 셈이었다. 막차 시간이 20분 남짓 남아 있었다. 국밥 한 그릇 먹을 시간도 빠듯한데 이대로 밖에서 기다리다가는 그마저도 놓칠 판이었다. 목구멍 안쪽이 뜨겁게 조여왔다. 자존심을 삼키는 일에는 이미 익숙했지만 삼킬 때마다 목이 아팠다. 하윤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테이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다리를 옮길 때마다 의족에서 나는 낮은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태석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하윤의 얼굴에서 시작해 젖은 어깨를 지나 잠시 왼쪽 다리에 머물렀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하윤은 그 시선에서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동정도, 불쾌함도 아닌 낯선 무언가였다. 하윤은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었다. 딱 좋네요. 마침 한 자리 남았는데. 사장님의 얼굴에서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윤은 젖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다. 의족이 의자 다리에 부딪히며 작은 쇳소리를 냈고 하윤은 반사적으로 다리를 안쪽으로 당겼다. 괜찮아요, 태석이 말했다. 그 말은 다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가 편히 있으라는 뜻이었다. 언니, 이거 맛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하윤은 순간 목이 메었다. 누군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나눠준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고마워. 하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웃는 법을 잊은 줄 알았는데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남자아이는 계속 하윤의 다리를 흘끔거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거 로봇 다리예요? 되게 신기해요. 아이의 눈에는 편견 대신 순수한 호기심만 담겨 있었다. 아이가 진지하게 말했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대견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애들이 신뢰가 많죠. 태석이 하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하윤이 고개를 저었다. 오랜만에 그냥 사람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뱉고 나서야 하윤은 스스로도 놀랐다. 낯선 어른 앞에서 이렇게 솔직해진 것이 메뉴판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장님이 국밥 한 그릇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하윤의 앞에 놓기 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학생, 5,000원짜리는 양이 적어. 딴 손님들 다 있는데 괜히 자리 오래 차지하지 말고 빨리 먹고 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옆에 앉은 태석의 귀에 닿지 않을 만큼 작지는 않았다. 식탁 위로 잠깐 정적이 흘렀다. 여자아이가 무슨 뜻인지 모른 채 사장님과 하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화를 내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침착해서 더 무겁게 들렸다. 여기 자리, 저희가 먼저 앉으라고 권한 겁니다. 학생한테 그러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님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는 태석을 힐끗 보더니 뭔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아이고,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하하,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말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하윤을 향해 있지 않았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갈 떠먹었을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참아야 했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하윤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요양원 이름으로 온 문자가 떠 있었다. 순자 할머니의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고 그 아래에는 이번 달 밀린 요양비 안내가 함께 적혀 있었다. 그러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막차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윤은 서둘러 국밥값을 계산대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지갑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이 툭 떨어졌다. 태석이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주었다. 명함을 집어든 태석의 손이 잠시 멈췄다. 명함 뒷면에는 손글씨로 작게 날짜가 적혀 있었다. 7년 전 12월, 하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날짜였다.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다.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 그 짧은 날짜 하나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막차를 놓칠까봐 마음이 급할 뿐이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볼게요. 하윤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자아이가 아쉬운 얼굴로 손을 흔들었고 남자아이도 작게 손을 들어 보였다. 문을 나서기 직전 하윤은 사장님의 낮은 목소리를 등 뒤로 들었다. 빗속으로 나선 하윤은 정류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다리 관절 부위에서 익숙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저 멀리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보였다가 이내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쳐버렸다. 젖은 도로 위에 홀로 남은 하윤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화면에 뜬 것은 요양원의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번호였다. 하윤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를 받은 하윤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상대방이 자신을 순자 할머니의 보호자로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이 아니라 응급실이었다.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실려왔고 뇌혈관 쪽에 문제가 의심된다는 말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빗속에서 하윤은 뛰기 시작했다. 의족 접합 부위가 젖은 신발 안에서 마찰음을 냈고 관절 부위에는 벌써 익숙한 통증이 번지고 있었다. 그저 다리를 움직이는 것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흠뻑 젖은 채로 데스크 앞에 섰다. 간호사가 서류철을 뒤적이며 사무적으로 물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하고요. 선입금이 필요합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본 순간 하윤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300만 원.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손끝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편의점 사장 번호였다. 하윤은 한 줄기 희망을 붙잡듯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이번 달 밀린 급여라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하윤 학생, 지금 어디야?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다. 오늘 마감 정산이 2만 원 비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장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다.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간다 쳐도 이런 일 자꾸 생기면 나도 곤란해.
일단 이번 달 월급에서 까고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사장님, 저 지금 할머니가 응급실에 계셔서요. 잠깐이라도 급여를.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허, 학생,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돈 없어진 거 해명부터 해야지.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다. 하윤은 멍하니 액정을 바라보았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숨이 새어나왔다. 10살 이후로 늘 이런 식이었다. 무언가를 지키려 할 때마다 세상은 꼭 그만큼의 것을 다시 빼앗아갔다. 멀리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든 하윤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태석이었다. 그의 곁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대신 손에는 우산 하나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하윤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낯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어깨가 들썩였고 참았던 숨이 흐느낌으로 새어나왔다. 태석은 아무 말 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켰다. 그 침묵이 오히려 하윤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놓았다. 말을 잇지 못하고 하윤은 다시 고개를 떨궜다. 태석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굳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조용히 하윤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일단 받으세요. 하윤은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밀어냈다.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처음 뵌 분한테 이런 걸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태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 눈빛에서 동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다시 느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 같은 눈빛이었다. 하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목숨이 더 급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든 하윤은 다시 데스크로 달려갔다. 간호사에게 봉투를 내밀었을 때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나서야 하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수술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하윤에게 이번에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편의점 사장이었다. 짧고 단호한 문장이 화면을 채웠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CCTV 확인해보니까 학생 말고 다른 사람 지문도 안 나와. 경찰에 신고할지 말지는 생각 좀 해보고. 하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옆에 앉아있던 태석이 그 표정을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을 그에게 내밀었다. 문자를 읽어내려가던 태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 보는 종류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 편의점, 상호가 뭐예요? 태석이 낮게 물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할머니 곁에 있어요.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그 문제는 제가 좀 알아볼게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하윤이 손사래를 쳤지만 태석은 이미 굳은 얼굴로 병원 로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통화 버튼을 누르며 중얼거린 한마디가 하윤의 귀에 희미하게 닿았다. 여보세요. 저 최태석입니다. 지금 그쪽 매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는데요. 그가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태석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눈빛에 서린 냉정함이 병원 로비의 형광등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하윤의 옆자리에 앉았지만 손끝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습관적인 동작이 그의 속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수술실 앞에 붉은 불빛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1시간 반이 흐른 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순자 할머니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참았던 눈물이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태석은 그런 하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을 뿐 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줄기는 어느새 가늘어져 있었다. 태석은 헤어지기 직전 하윤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편의점 일도 제가 알아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하윤은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세상에 자신의 편이 한 사람쯤은 있다는 느낌. 편의점 절도건으로 신고가 접수돼서요. 오늘 오후에 잠깐 나오셔서 진술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윤은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다. 일단 사장님 쪽에서는 CCTV 자료도 제출하셨고 학생분 지문이 계산대 서랍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시더라고요. 오해가 있으면 진술 과정에서 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그 당연한 사실이 지금은 그녀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태석에게 알려야 하나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할머니 수술비까지 신세를 진 마당에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하윤은 홀로 파출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병실에서 겨우 눈을 뜬 순자 할머니에게는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다는 말만 남기고 나섰다. 파출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윤은 자신이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상상했다. 절도 혐의가 확정되면 학교에 통보가 갈 수도 있었다. 대학 진학은커녕 당장 다음 달 요양비조차 감당할 방법이 없어질 판이었다. 파출소에 도착한 하윤은 작은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마주 앉은 경찰관은 서류를 뒤적이며 사무적인 어조로 질문을 이어갔다. 하윤은 최대한 침착하게 매일의 정산 과정을 설명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떨렸다. 사장님 말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바로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섰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는 명함을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다. 명함을 확인한 경찰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은성그룹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은 이런 사람을 부른 적이 없었다. 은성그룹이라는 이름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최근 본사 감사팀에서 이 매장 정산 내역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지난 석 달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현금 차이가 이 학생분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더라고요. 경찰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쉽게 말해서 사장님 본인이 정산 조작을 하고 계셨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본사 자체 감사 자료 여기 전달드리겠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단 하나뿐이었지만 그 이름을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다. 이 순간 화면 너머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셨으면 한다. 아마 지금 하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조사실 밖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일고 있었다. 편의점 사장이 파출소로 불려와 있었고 그의 얼굴은 하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니, 저기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정산이 안 맞으니까 확인 차원에서. 사장님, 법무팀 직원이 서류를 내밀며 담담하게 말을 끊었다. 가맹계약서 14조, 회계 부정 발생 시 본사가 즉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 기억하시죠? 사장의 낯빛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그는 서류를 받아든 손을 떨며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윤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다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이상하게 맴돌았다. 어제 국밥집에서 만난 조용한 남자와 지금 사장을 사색이 되게 만든 그 이름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하윤의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다. 경찰관이 다시 하윤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결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어제 헤어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다만 오늘의 그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태석은 흰 셔츠 위에 짙은색 정장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국밥을 먹던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파출소 안의 모든 시선을 순간 멈추게 하는 낯선 위험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의 뒤로 법무팀 직원 2명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최 회장님, 경찰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이라니요?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제는 그냥 설명이 늦어서 미안해요. 태석이 하윤 앞에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회장이라는 무게를 가진 사람이 자신보다 어린 여학생 앞에 몸을 낮추는 모습에 조사실 안에 경찰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는 그냥 딸, 아들이랑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나온 아빠이고 싶었어요.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 명함을 주워들던 그의 손, 그 위에 스치던 날짜, 그리고 모든 조각이 이제야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7년 전 12월 그날 밤, 태석이 낮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날 저는 신입사원이었어요.
폭설이 내린 고갯길에서 사고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도착한 구조대 옆에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날 밤 근무 중이던 재단 소속 응급지원팀 소속이었어요. 하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태석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대신 뒷좌석에 있던 아이 하나를 끝까지 붙잡고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그 아이가 정신을 잃기 직전 제 손에 억지로 뭔가를 쥐어줬어요. 본인이 아니라 아이 손에 있던 목걸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항상 걸고 다니시던 거였고요. 하윤은 무의식적으로 목 언저리를 만졌다.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오래전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목걸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상자 안에는 낡았지만 소중히 관리된 은색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로 계속 이 아이를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병원 기록이 다른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끝내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함 뒷면에 적힌 날짜는 제가 매년 그날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적어둔 겁니다. 하윤의 손이 목걸이 위로 떨려왔다. 손끝이 상자에 닿는 순간 오랫동안 가슴 한구석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 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다리를 보고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태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명함을 줍는 순간 학생 눈빛이 그날 그 아이 눈빛과 겹쳐 보였어요. 그래서 병원까지 따라갔던 거고요. 조사실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편의점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방금 전까지 회장님이 직접 이런 일까지라며 반신반의했던 자신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다. 가맹계약 해지건은 본사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 대한 무고성 신고건은 학생분이 원하시는 대로 법적 절차 밟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장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문 밖에 세워두었던 그 입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있었다. 하윤 학생, 아니 학생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산 문제는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잠깐 손을 댔던 건데 그걸 학생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어요. 통쾌함보다 먼저 든 감정은 오히려 담담함이었다. 이제는 굳이 이 사람에게 화를 낼 힘조차 아깝게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하윤이 조용히 말했다. 대신 앞으로는 저 같은 사람 문 앞에 세워두지 마세요. 그거면 됐어요. 그 한마디에 조사실 안에 있던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 복수도 원망도 아닌 그 담백한 문장이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다. 경찰관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하며 하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 태석은 약속대로 밀린 병원비와 요양비 전액을 정리해 주었고 동시에 재단 명의로 운영되는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하윤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에는 하윤이 먼저 조건을 내걸었다. 그냥 받기만 하는 건 싫어요. 나중에 제가 갚을 수 있을 때 갚을게요. 하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태석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보는 걱정 없는 웃음이었다. 그럼 나중에 저한테 갚는 거예요. 2달 뒤 한마음 국밥은 새로운 사장 아래 다시 문을 열었다. 하윤은 이제 그 가게 문 앞에서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는다. 가끔 태석과 아이들이 함께 그곳을 찾을 때면 여자아이는 언제나 하윤 옆자리를 고집해 앉았고 남자아이는 여전히 그녀의 의족에 대해 신기한 듯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그저 앉을 자리 하나를 내어주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끼셨다면 하윤은 이제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있다. 재단의 지원으로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준비 중이며 언젠가 자신처럼 자리 하나가 간절했던 아이들 곁에 서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을 회복 중이지만 매일 저녁 하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손만큼은 예전과 다름없이 따뜻하다. 빗속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갈라졌던 두 세계는 이제 같은 테이블에 함께 앉는 사이가 되었다.